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예. 제가 한 2010년에 이 고전특강을 4회 했었습니다. 했고 그 뒤로 이제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뭐 대선이 겹치면서 이게 다 뒤로 미뤄져 가지고 결국 약속을 이제 늦게 좀 지키게 된 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서 1과 2를 나눈 겁니다. 고전 읽기 1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권, 사회권, 그래서 권리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당시 정리를 했던 겁니다. 이번 거는 이제 그 권리 문제 이전에 좀 더 깊이 들어가자라고 해서 한 4권을 제가 뽑았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뭐 루소, 몽테스키유의 뭐 베카리아, 롤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선정한 법학 고전 특강, 뭐 법학 고전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고전이라고 하면 경제학이든 철학이건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책 이름을 다 들어본 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그 책의 뭐 사회계약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선정 100선 고전, 무슨 대학교 선정 100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책을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 고등학생도 물론이고 그 전공 대학생도 물론이고 또 그걸 인용하는 실제 전문가들도 실제 원문 자체를 읽지 않은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전이라는 걸 이제 다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고전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또 첫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 한 것 같고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알만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란 건 다 알고 그럼 뭐 전 세계에서 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학교에서 뭐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100가지 뭐 책 그러면 꼭 들어간 책일 것이고 또 다른 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다 들어간 책인데 실제 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뽑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오늘 강의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냥 제가 이 책을 이제 사서 여러분 읽으시라 그러면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사실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옛날에 18세기에 그분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식 사고로 이게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를 딱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여기 오신 분들의 일종의 안내자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다 있거든요.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이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든 다른 책이든 루소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책이었다는 말 외에 또 한편 중요한 거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이번 그 고전 특강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말했던 것들의 맥락을 21세기 대한민국에 찾는 것, 그리고 그 말들을 그 원문에서 제가 이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페이지 번호를 다 적어뒀는데 이 책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저 나름의 체계에 따라 배치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 강의에 따라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첫 페이지에 이제 그 루소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루소에 대해서 우리 뭐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루소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얘기하면 뭐 사회계약론이다 이런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 루소를 야유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교육론이라는 애미대한 책을 썼는데 자기 아이는 다 갖다 버렸다더라. 고아원에 갖다 버렸다더라. 이런 이제 풍자 야유가 항상 따라 붙습니다. 근데 이분은 매우 모순적 사람입니다. 아주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기도 하고 이 모순적 사람인데 그 속에서 이 자기의 삶을 아주 바닥에서부터 엘리트 출신이 아니에요. 가장 바닥에서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온갖 험한 꼴 다 보고 온갖 험한 소리 다 들으면서 정말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을 다 만든 거죠. 뭐 귀족 출신, 당시로 보면 또 뭐 신부 출신도 아닙니다. 가장 바닥에서 어렵게 태어나서 자기 아이도 자기가 기를 수 없을 정도라서 고아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통의 지식인은 저를 포함해서 마지막에 자기 자서전 쓰거나 뭐 고백록 쓰면 자기 좋은 것만 얘기해요. 기록에 남을 거니까 자기 후대 사람이 자기 얘기를 볼 거니까 자기가 멋진 것, 아주 멋진 얘기만 쓰는 거죠. 근데 루소는 고백록에서 자기의 가장 부끄러웠던 것, 이걸 다 얘기해 버려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욕망과 비겁함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애 버렸다 이런 한마디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그 마지막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드러냈던 사람이다. 이걸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면요. 이제 이 사람이 루이 16세입니다. 이제 루이 16세가 혁명이 나고 난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들어가서 비로소 사회개혁론을 읽게 됩니다. 보고 이 책 때문에 왕정이 붕괴했구나. 내 왕국이 망했구나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루소와 볼테르의 책을 읽었어요. 볼테르 책은 저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루소와 볼테르 때문에 내 왕국이 무너졌다라고 탄식을 할 정도였다. 그게 이제 왜 그랬을까를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은 루소가 맨 앞에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지식인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비난받는 건 똑같은 것 같아 생각이 듭니다. 네가 뭘 하는데 정치를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좋은 대학 나왔어? 이런 거죠, 루소한테. 누가 뭐 당시에 프랑스에 유명한 대학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스위스건 프랑스에서. 너 뭐 나왔어? 소르본은 나왔어? 안 나왔죠. 누가 뭘 잘한다고 그래? 그랬을 때 나는 군주도 입법자도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글을 쓴다. 내 의견이 공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하다 하더라도 나는 자유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공무에 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므로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무 역시 당연히 갖는다라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뭐 정치 무슨 얘기하게 되면 네 할 일이나 잘해 이러거든요. 저부터 저 수도 없이 폴립했어. 뭐 좌빨 폴립했어. 뭐 친북 좌파 폴립했어. 제가 뭘 하면 아니 왜 정치 얘기하냐. 대학에서 법이나 가르치지. 이런 얘기를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사가 정치적 얘기하게 되면 애들이나 잘 가르치지. 그러고 회사원이 노동자가 정치 얘기하게 되면 너 물건이나 잘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회사원이 그럼 물건 잘 팔으라 그러고. 이게 그때나 지금이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버리면 정치는 특정 사람들의 것만이 됩니다. 제가 정치는 내게 아니구나. 그럼 저는 이제 그 관악산에 틀어박혀서 앉아 있으면 되고요. 노동자는 뭐 공장에만 있고 또 회사원은 회사 안에만 있으면 정치는 어떤 사람이 가지게 되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곧 주권자가 우리입니다. 이 주권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확립한 사람이 역시 루소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주권자다란 말 막 해요. 그 주권이란 말을 루소가 가져왔는데 주권자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쪼개지는 거죠. 직업에 따라 직장에 다 갇혀 있으면 주권 행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굴까? 짐작이 될 것입니다. 루소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유명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아닙니다. 딱 맨 처음 출발을 정치 얘기로 하면서 나는 그냥 보통 시민이다. 자유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한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얘기할 본론과 관계없이 진짜 이게 바로 고전의 힘 중에 하나다. 루소 때도 이랬구나.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이게.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페이지는 좀 딥니다만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이제 정치에 들어오지 마. 정치에 관심 갖지 마.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때도 그랬던 겁니다. 나란 일에 관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내 일 아니야.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줘. 그럴 때 루소는 뭐라고 그랬나 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자기 나라에 관심을 안 갖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는 끝장이 나는 거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은 첫 번째는 정치는 더럽다, 나쁘다, 정치에 관심 갖지 말아라고 계속 한편으로 얘기합니다. 너 일이나 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는 너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개는 사실은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주권자 국민이 정치에 관심 갖지 말도록 밀어내려고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다. 그 두 가지를 루소는 초반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 순서는 다릅니다만은 앞과 뒤가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를 모두 딱 정리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이 정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는 이 첫 번째, 일부의 첫 번째 문장인데요. 본문의 첫 번째 문장인데 이 문장이 사실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고 유럽 전체를 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도 있다. 이 문장인데 제가 밑줄 그어둔 것 이게 제일 많이 인용됩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한 두 번째 페이지 정도 있어요. 이까지는 다 읽어요. 그 뒤를 안 가서 그렇지. 아주 멋있는 문장이기도 하고 책에서 한 번역본에 따릅니다만 한 1, 2페이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이 문장은 대부분 다 알고 루소 사회계약론 하면 이 얘기는 다 인용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이 문장, 이 말로 사실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의 주권론이라는 게 시작됐다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좀 이렇게 수사적 문구이기도 하고 아주 웅변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다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말이고 이건 사실 당시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보시면 우리는 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우리는 안 보이는 쇠사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장거래가 있다. 또는 비정규직이 있다. 영화 카트에 나오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다.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게. 또 그렇지 않은 공장에 있는 회사에 있는 각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다른 쇠사슬이 있는 거죠. 그게 임노동이라는 계약에 의해서건 또는 관습이건 뭐든 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묶여 있음을 지적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자유롭다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새를 보고 자유롭다 얘기하지만 새를 보고 자유롭다는 말을 하고 자유를 모두 얘기하지만 내 자신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실제. 내가 뭐 돈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유롭다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부산도 가고 뭐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죠. 근데 실제 돈이 없으면 못 갑니다, 우리.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유로워요. 근데 자유롭기 위한 기본이 있죠, 뭔가가. 그래서 루소는 뒤에 계속 평등 얘기를 합니다.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데 그 자유와 평등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근대 민주주의의 이념이 되죠. 단순히 자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얘기하는 사상가였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 루소가 당시 다른 어떤 학자들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맨 처음 출발은 뭐냐 하면 뭐 플라톤이나 이런 고대 그리스 사람들 또 당시 그 시기에 여러 가지 학자들 비판하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원래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도록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지배하도록 태어났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변형되어서 존재합니다. 사실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이런 주장이 변형되어 존재합니다. 지금 노예제 사회는 아니죠. 근데 그 당시는 노예제 얘기를 걸면서 노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원래 노예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하면 노예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깨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많은 어른들이 보시면 세상은 원래 그래. 사람들은 평등하게 안 태어났고 너는 어떤 방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떤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 분수를 알고 살면 돼.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 말이. 근데
루소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소는 이게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없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힘이 최초의 노예를 만들었고 그들의 비굴함이 그 노예 상태를 영원히 정착시켰다라고 말을 하면서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다. 원래 그 힘이란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적합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제 뒤에 이제 이 그냥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그리스 학자의 말인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물론 사회계약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의는 뭐냐? 저스티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솔직한 얘기예요. 정의란 게 뭐냐? 우리 앞으로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정의란 뭐 근데 뭐 평등한 재화의 분배다 이런 말 하지 않고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깨놓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21세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란 게 뭐냐?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뭐 조모 교수가 정의론 얘기한다는데 그건 다 썰이고 정의란 건 힘이야. 힘센 놈이 최고야. 즉 가진 자, 있는 자, 힘센 자, 즉 강자와 부자겠죠. 요약하자면. 그들의 이익이란 게 정의인 거다. 세상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허무해집니다. 사실은. 그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힘과 돈에 의해서 권력과 재력에 의해서 왜곡되어 가거든요. 과거에는 훨씬 더 했겠죠. 과거에는. 지금보다 뭐 이 루소가 살던 시기는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루소는 그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그 현실이 그러하다는 걸 직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두 번째인데요. 이제 그 영국 국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이제 몽테스키우의 얘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몽테스키우에 비교되어 있는데 몽테스키우는 영국 대의제에 대한 아주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각각 루소와 몽테스키우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의의를 나중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근데 몽테스키우는 이제 영국 국민들을 칭찬을 많이 했어요. 대의제가 잘 관철되고 있다. 투표가 잘 관철되고 의회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삼권분립 얘기를 합니다. 근데 루소는 그걸 강공을 합니다. 영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거다. 그다음 밑줄 친 거. 이것도 매우 많이 인용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뿐이다. 의원들이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이건 뭐 각종 칼럼에서 수시로 인용되는 말입니다. 선거 전후만 되게 되면. 21세기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대통령 뽑을 때만 주인이고 뽑고 나면 4년 또는 5년간 노예가 된다는 그 요 말을 그대로 약간씩 바꿔서 수많은 칼럼이 나옵니다.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즉 대의제란 건 뭐냐?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테스키우에는 그 대의제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아주 우리도 지금 대의제가 관철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대의제란 건 뭐냐면 대표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독재 시대, 권위주의 정권 때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를 못 뽑았어요. 그 유신 시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장충체육관에서 전두환 정권 때 같은 경우는 장충체육관에서 우리와 아무나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그게 독재인 겁니다. 즉 대의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87년에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면서 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직선제가 도입되어 가지고 뭐 지방선거권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 대통령 선거권 대표를 뽑아요. 그 점에서 대의제가 안착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가끔 해외 토픽에서 보게 되면 태국에서 쿠데타 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쿠데타 날까 이런 걱정 안 하시죠? 나라가 좀 엉망이긴 하지만 갑자기 군인이 탱크 밀고 나올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실 겁니다. 근데 87년 전에는 수시로 탱크 걱정을 했어요. 지금 태국 비슷했다는 얘기죠. 지금은 나라가 엉망진창이긴 한데 선거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의제의 의미가 매우 크죠. 그런데 대의제라는 형식이 안착이 됐는데 속을 보니까 루소가 이 말한 대의제의 비판, 뽑을 때만 주인이 되더라. 뽑고 나니까 뽑힌 자들이 뽑은 우리를 무시하고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더라 이거죠. 즉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포착한 겁니다. 당시에.
지금 말고. 그 옛날에 대의제를 그 확립하자. 당시 왕이 있었으니까 왕을 없애고 대의제를 확립하자는 것도 급한 시기인데 루소는 대의제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대의제의 한계를 얘기했던 거죠. 이게 지금 대의제가 안착된 우리 사회에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미가 있는 통찰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루소는 딱 힘이 매우 중요하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강자와 또 뭐 부자, 가진 자와 있는 자, 힘센 자에게 복종하느냐? 그게 아닌 거죠. 발상의 전환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뭐냐 하면 힘이 권리를 만드는 게 아니며 오직 합법적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이 좀 짧은 말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가? 힘이 권리를 만드는 게 아니다. 아까 힘센 자가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권리와 의무라는 법률 개념을 도입합니다. 법학에서 핵심 개념은 권리 의무입니다.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게 법학 개론, 민법 총칙 가장 나오는 기본 개념인데 힘이란 것은 사회학적, 정치학적 개념이거든요. 힘이 있다 이런 거니까. 근데 루소는 이 힘의 문제를 권리 의무 문제를 가져오면서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뭐냐 하면 이걸 쉽게 풀었으면 제식으로 풀자면 밑에 화살표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힘은 시민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센 자는 어느 사회에서나 다 억누를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그 힘이 억압할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힘이라는 사실관계, 사실상의 힘이 있는데 그 법률적 권리가 아니다. 어느 사회나 가진 자나 힘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민을 억압할 수 있지만 당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이 나를 억압할 권리를 갖는 건 아니고 또 두 번째로 억압당할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다르게 또 풀어 설명해 보자면 그 우리 자유주의 시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수영 씨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인데, 그럼 이제 풀이 눕는다, 바람이 불고 바람보다 풀이 먼저 눕는다 이런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보면 바람이 불면 힘이 셉니다. 바람이 확 불면 풀이 다 누워요. 힘으로 누르니까. 물론 김수영 씨가 이걸 포착하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김수영 씨가 철두철미한 자유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로서 그 시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서 메타포, 비유를 얻는데요. 이 말을 저는 봤을 거라 추측해 봅니다. 이 루소의 계약론을 봤을 것이다. 특히 당시는 사회계약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는 책들이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 풀이 누워요. 그런데 풀은 바람보다 일어난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힘으로 누를 수는 있으나 이게 영구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시에서 포착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힘은 시민을 억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힘이 시민들을 억압할 권리를 갖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억압당할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발상 전환을 하면서 이제 권리의 문제, 의무의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힘이 다 되는 게 아니다. 힘이 국가나 국가, 사회, 법의 공동체의 원천이 아니다. 물론 그 힘이 힘 자체가 아주 중요한 요소죠. 강압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른 게 뭐냐?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계약만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법적 권위의 토대로 남게 된다. 물론 이제 계약론이라는 게 그 이전에도 계약이라는 사상이 있었는데 루소에 의해서 이 계약이 확립됩니다. 사회 계약론이라는 게. 그 당시에 압도적 다수 지배적 학설은 왕권 신수설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용비어천가입니다.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이 내린 겁니다. 또는 뭐 하느님이 내렸거나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왕이란 것은 나하고 관계없이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그 지배 역시 근거가 저기 딴 데 있는 겁니다. 그거를 뿌리를 잘라버린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계약을 한 거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있어서 현실적 우리 사회에서 왕이, 군주가, 독재자가 나를 억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너는 힘이 있어. 그래, 좋아. 너 힘이 있는 거 사실이야. 그렇지만 이 세상이란 것은 내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거야. 라고 딱 뒤집어 버린 겁니다. 힘을 인정하고 당시의 지배자, 군주의 힘을 인정하고 직시하면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가 나를 억압할 권리 없어. 나도 너에게 복종할 억압당할 의무 없어. 이 세상은 내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명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왕이 아무리 아까 루이 16세 있었습니다만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이게 경천동지할 일인 겁니다. 그냥 무지랭이죠. 무지랭이 백성들이 이 나라를 자기들이 계약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는 당시의 지배적인 뭐 그 종교의 뭐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려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농부나 노동자나 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그 뒤에서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그 인민들이 이제 국민을 우리가 인민이라는 단어 쓰게 되면 한국에서 이제 반공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인민 그럼 이제 조선노동당 뭐 빨갱이 생각하는데 이 인민과 국민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은 나라 국자가 있잖아요. 나라를 전제로 합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 안에 있는 국민 아닙니까? 인민은 나라 이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는 분명히 이제 인민은 people이라 그러고 국민은 nation이라고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영어 개념에는. 근데 우리는 이제 인민이라는 단어 쓰면 뭔가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한글로 쓸 때 다 국민이라고 써요. 안전하니까. 근데 그건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고 이 반공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체제의 악영향인데 다른 동양권 서구는 물론이고 people과 nation, 인민과 국민은 완전히 구별했습니다. 즉 사회 계약을 하려면 나라가 아직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국민이 있어요? 국이 있어야 국민이 있죠. 그죠? 나라를 만들려면 인민이 있어야 됩니다. 즉 people이 계약을 하는데 왕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이나 신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 서로 대등한 상태에서 합의를 해서 이런 세상 만들자라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계약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가상의 계약이죠. 물론 우리가 뭐 기록에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계약을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혁명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지? 우리가 만들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고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하려면 여러분 물건 사고 팔려면 이런 뭐 커피를 하나 사고 팔든 뭐 집을 사고 파든 간에 대등한 계약은 대등해야 됩니다. 의사가 일치돼야 돼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대등하게 의사소통하고 계약 조건이 맞아야 도장을 찍죠. 그렇게 각 사람들이 대등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등한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루소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계약은 파기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안 해요. 집 사고 팔기로 했는데 나는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쪽에 집을 인도를 안 해. 그럼 계약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건도 내가 돈을 냈는데 커피를 안 준다 그러면 돈 돌려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문제를 계약으로 보는 순간, 특히 나라의 문제를 계약으로 보게 되면 계약을 해서 우리 계약한 이유는 우리 모두 계약해서 우리 모두가 죽자 이런 계약을 할 리가 없잖아요. 인민들이 우리 모두 죽는 계약을 하자 이런 자살 계약이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평등하게 살자라는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뒤집으면 계약을 했는데 대표를 뽑았는데 대표 얘기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만 그 정부가 국가가 내가 만든 내가 합의했던 그 계약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나라가. 근데 그게 나를 부자유롭게 하고 나를 불평등하게 한다면 계약을 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말 단어 쓰지 않지만 이게 프랑스 혁명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계약을 깬다는 얘기는 내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목을 자른 거죠.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이
그 프랑스 혁명 직후에 그 당시 이제 프랑스 혁명파, 뭐 로베스피에르 등등 상당히 이제 뭐 과격한 이제 공화파로 알려졌습니다만 그들의 이게 거의 성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을 관통했던 시기에 다 사회 계약론에 따라 사고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은 아주 뭐 격렬한 그런 시기였다면 그 뒤로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도 현재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 책을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민의 자기 계약을 통한 권위와 국가의 형성이라는 관념을 이제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법을 왜 만드느냐? 나라를 왜 만들고 법을 왜 만드느냐? 그거는 행복을 해야 되는 거죠. 행복하려면 그 자유와 평등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밑에 있는 아주 유명한 문구이고 이것도 역시 우리 사회에서 뭐 아주 변형되어서 많이 인용되는 문구입니다. 자유가 목적인 것은 그 모든 개인적 예속이 그만큼 국가라는 정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평등이 목적인 것은 자유가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자유는 국가와 대립이 만들어집니다.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자꾸 억압하거나 억제하려고 그래요. 실제 이제 국가가 여러분한테 온다는 얘기는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보통 시민들 생각에. 또 뭐 세금도 돈도 가져가요. 세금도 연말정산도 좀 뭐 가져가고 또 뭐 예컨대 뭐 데모한다 그러면 뭐 잡아가기도 하고 낙서하면 잡아가기도 하고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목적인 것은 그만큼 국가라는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유와 국가의 힘이라는 게 긴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자유는 평등 없이 존속할 수 없다 이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유롭다, 자유로워요. 근데 평등이 없으면 이게 그 자유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겁니다. 평등 문제가 특히 이제 그 뭐 물질적 평등 같은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의 관계란 것, 자유와 국가의 문제, 두 번째는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을 여기서 명제화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자면 자유 얘기를 들어갑니다. 자유를 포기하는 건 뭐냐? 이건 뭐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인간으로 갖는 권리, 심지어 자신의 의무까지 포기한 사람이다. 자유 포기하는 걸 가장 나쁘게 봅니다. 맨 처음. 여기서 이제 밑줄 그어서 인간으로서의 갖는 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줄이면 인권입니다. 인권. 이 인간의 권리란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말을 뭐 비슷한 말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헌상으로는 인권, 인간의 권리란 말을 썼던 거죠. 국민의 권리 이런 거 말고 나라와 국적과 종교와 뭐 사상을 다 떠나서 인간의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인권이란 말이 워낙 흔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헌법상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들은 헌법상에 나에게 투표권이 있다 이런 말 알죠? 투표권이 있죠. 또 재산권이 있어요. 이 시계가 저의 권리입니다. 재산권입니다. 그러면 투표권이 있다, 재산권이 있다. 재산권은 사적인 권리입니다. 투표권은 공적인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권리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국가 체제가 보장해 준 권리입니다. 투표권이 부여돼 있죠. 법률상으로는. 근데 그곳에만 머무르게 되면 안 된다는 인권이란 말이 그 국가가 정해준 권리에 기초하고 결합되어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게 인권입니다. 즉, 그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 그게 인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보장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까 재산권, 투표권은 보장됩니다. 그런데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자면 뭐 100% OECD 국가에서 거의 100%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정치활동에 권리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중에 상당수가 교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사가
정당 가입을 하거나 정치 활동하게 되면 범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장되는 권리가 법률상 권리가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대비시키는 개념이 인권입니다. 인간으로서 국가가 그 나라가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란 말이 이제 붙는 거죠. 사람이라면, 시민이라면. 아까 그래서 제가 네이션이란 말은 국가 질서를, 특정 국가 질서를 전제로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이제 다른 나라에 아까 태국 얘기했습니다만, 태국 제가 무시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보다 조금 정치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이 떨어진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에 비하면 보장되지 않는 권리가 많다 말입니다. 그것들을 즉 루소는 국가 안에 있는 권리란 것을 정확히 포착함과 동시에 그걸 넘어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계약론에 기초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혁명 그 선언이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 선언, 시민 인권 선언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 혁명의 선언의 그 선언문의 전체 이름은 뭐냐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인권 선언이라고 대부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실제 이름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두 개의 권리를 얘기했어요. 애초부터. 시민의 권리는 뭐냐 하면 시민은 이제 당시는 이제 국가 안에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 시민, 부르주아란 말 자체가. 근데 인간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 나라 안에 있는 우리 외국인. 우리 지금 불법 체류자 많잖아요. 국민이 아닙니다. 시민도 아니에요. 국적도 없고 시민권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이죠. 외국인 노동자는 사람입니다. 그럼 인간으로서의 갖는 권리란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보장해 줘야 될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법률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간단해요. 불법 체류자 추방, 불법 체류자 아들 범죄인의 자식 추방. 논리가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신 분은 이 우리나라 법 집행기관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인간의 권리를 말하면 이 아이는 불법 체류자의 자식이고 국적도 없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이 아이는 초등학교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물론 그 초등학교 교육을 가질 때 우리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의 아이보단 달라지겠죠. 다른 그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를 학교를 못 보내게 한다거나 잡아서 쫓아낸다거나 그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이 자유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또 아주 참 그 책 순서로는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겁나는 얘기를 합니다. 루소가 정부의 종류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주, 귀족은 우리 사회와 관계가 없으니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는 군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귀족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여왕폐하가 계실 수도 있고 십상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입헌군주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민주정부를 전제로 해보자면 근데 루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정부라고 하더라도 민주정부는 내전과 소요에 휘말리기 쉽다. 분란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이런 체제에서 시민은 힘과 끈기로 무장해야 한다. 마치 우리 보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힘과 끈기 두 개가 필요해요. 힘도 있어야 되고 단순한 힘, 단발적 힘 말고 버텨야 돼요. 이게 민주정부를 유지하려면 힘과 끈기가 시민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굴종으로 얻은 평화보다는 위험한 자유를 택할 것이다라는 말을 날마다 마음속으로 되풀이하랍니다. 날마다 이 말을 되풀이하래요. 독자들에게. 이 말이 위험한 자유를 택하라고 날마다
되풀이하라 하면 사고를 치라는 얘기잖아요.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위험해져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뭐 검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말보다는 폴란드 정치인을 통해서 발언을 이제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평등을 얘기합니다. 평등에서 이제 그 아까 계약이란 것이 자유와 평등 문제 두 가지인데, 이 우리 인간 세상에는 육체적 불평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힘이 좋거나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몸이 아프거나 불평등이 있죠. 그죠? 그걸 인정합니다. 육체적 불평등을 그러나 합법적 평등으로 바꾸어 놓고 힘이나 타고난 재능에서 불평등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평등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걸 이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 세상이 이제 귀족 사회나 독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탁월한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양자에서 그 생명의 가치, 존엄의 가치를 얘는 IQ가 200이고 IQ가 50이다. 그러니까 이쪽이 더 평등하다, 더 우월하다 말하는 순간 이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애초에. 근데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이 불평등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아주 똑똑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재능 있는 사람도 한 표인 거죠, 민주주의는. 무조건 한 표입니다. 표로 얘기하면.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표가 한 표고 표로 얘기하면 계약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죠. 발언권 똑같이 갖는다는 얘기죠. 물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 발언권을 더 갖겠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루소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에 그 문제를 그대로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상태를 법이 국가와 정부나 법이란 게 이 현실 사회의 불평등을 그대로 놔두면 불평등한 거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한 사회에서 집이 부자거나 육체적으로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갖거나 지적으로 매우 탁월한 사람이 있고 정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국가가 가만히 있으면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을 한다 그러면 한쪽이 유리해지죠. 반드시. 근데 루소는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약간 뒤인데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평등 다음에 바로 뒤네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바로 뒤 보시면 밑줄 그은 부분입니다. 사물의 추이가 항상 평등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만 놔두면 힘센 사람이 또는 잘난 사람이 또는 집이 부자인 사람은 더 왜냐하면 자기의 부를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자기의 지위를 자식에게 또 넘겨주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상. 그래서 사물의 추이는 평등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의 힘은, 법은 항상 그 평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국가가 개입해서 교정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평등의 이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뭐 힘이 있다. 뭐 똑똑하다. 집이 부자다. 그럼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이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즉 저 사람이 자기 노력만큼 가진 건가? 아니지 않나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럼 국가가 뭘 해야 되지? 국가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 세상은 정글이 되고 정글에서는 강자가 다 먹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딴 거 아니거든요. 약육강식은 국가가 없는 세상입니다. 법이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국가와 법을 얘기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이 안 되도록 약한 사람이나 또는 없는 사람이 강자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먹이가 안 돼야 계약을 하죠. 그 사자하고 양하고 한 우리에 놔두고 둘이서 합의 계약을 해라. 계약이 안 돼. 바로 잡아먹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양하고 사자를 하늘에 넣어두고 너희들 합의해가지고 동물의 아름다운 동물의 나라를 만들어봐라 그러면 물론 사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못 잡아먹게 해야 되거든요. 국가가 하는 일이 뭐냐? 칸막이를 치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면 사자는 여기 있고 양이 여기 있는데 서로 테두리 영역을 달리하면 공존이 가능합니다. 근데 국가가 빗장을 빼고 알아서 계약하라 그러면 계약이 어디 있어요? 바로 먹어버리죠. 이 얘기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 위에 그 문장을 보면 이것도 이제 아주 많이 인용되는 많은 칼럼이나 뭐 논문에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부로 말하자면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 강자들은 부와 건세를 절제해야 하고 약자들은 인색함과 탐욕을 절제해야 된다. 매우 유명한 말이고 뭐 전 세계를 이렇게 휘몰았던 문장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부란 것이 뭐냐, 강자와 약자가 가져야 할 덕성은 뭐냐에 대해서 법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거 워낙 유명한 문장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서 날아가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인민이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계약을 통해서 이제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 국가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거죠. 내가 자유롭게 계약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따른다. 이런 관념이 형성을 된 거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관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그 법률 용어입니다만은 치자, 다스리는 자, 피치자,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 스스로 같아. 이게 아주 법률 용어입니다. 치자와 피치자가 같다는 말인데 이 관념이 여기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느냐?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세금 왜 내지? 내가 왜 군대 가야 되지? 지금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는 그냥 그 고민하지 않고 고지서가 날라오니까 돈 내고 또 입영 통지서가 오니까 군대 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가야 되지? 이 고민을 한 겁니다, 루소는. 국가가 시민에게 뭘 보내요. 세금도 걷어가고 뭐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떨 경우는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잡아가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 가장 근본 고민을 한 거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지 않는 건데 고민은 뭐냐면 이런 국가란 게 필요하다고 합의를 했다는 거죠. 대등하게 합의를 했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에 지배자, 치자, 다스린 자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자가 지배한 자가 다스린 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깬다. 그러면 계약 파기하고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사회계약론에 뒤집으면 사회계약론의 출발은 인민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뒤집으면 뭐냐? 혁명권입니다. 이렇게. 계약 파기자를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루이 16세가 이 책 때문에 이게 내 왕국이 망했구나, 왕정이 붕괴됐구나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말은 계약 파기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배자가 내가 너를 나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너를 다스리라고 갖다 놨는데 너가 나의 자유와 평등을 해치니까 너 내려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사회계약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그냥 민사계약이란 말로 들리고 싶지만 나라 차원에서 적용을 딱 하게 되면 이건 지금도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이 사회계약론이라는 번역서마다 번역이 약간씩 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 CF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먼저 보시면 개별 의사의 합한 거. 그러니까 우리 각각은 각각의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개별 의사입니다.
네, 개별 의사의 합인 모든 사람의 의사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전체 의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는. 근데 어떤 번역서는 요 전체 의사를 일반 의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역자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의지란 말이 더 많이 번역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번역서마다 요거를 일반 의지라고 번역하고 모든 사람의 의사를 전체 의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요 책의 번역 문장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이게 뭐냐면 의사가 두 개가 있다. 우리 사람들의 의사가 있는 거죠. 의사가 있는데 개별 의사는 알겠죠. 내 생각, 너 생각 다 다릅니다. 이걸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쭉 합하면 모든 사람의 의사죠. 더하기, 단순 더하기를 쭉 하면 이거는 빼질 수가 있죠. 쪼개질 수가 있죠. 그죠? 우리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게 전체 의사는 아니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루소의 핵심 개념인데, 우리는 저마다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라는 최고 지휘권 아래 둔다. 이게 이제 주권인 겁니다. 주권. 지금 어렵게 들립니다만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게 되면 당시도 이제 그 루소가 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지금 주권이란 말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권자다 이래요. 그리고 주권자란 말이라는 게 이 또 헌법 제정 권력 이런 말도 씁니다. 법률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주권이란 말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개별적으로 재산권이 있다, 투표권이 있다 이런 것과 다른 겁니다. 주권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영토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영토권이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국회의원이나 또는 정치인이 막 바람을 잡아서 우리나라 이러지 말고 그냥 미국의 제 하나의 주로 들어가자 라고 투표를 했는데 51%가 그럼 하와이 다음으로 들어간 쪽으로 선택을 한다고 합시다. 51%의 개별 의사가 모였는데 그 개별 의사가 51%고 또 뭐 심지어 뭐 90%건 한국을 미국으로 바꾸는 거죠. 뭐 중국으로 바꾸든지 뭐 나라든. 그러면 주권자의 의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 개별 의사의 합으로는 그게 다수일 수 있어요. 다수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란 딱 정체성이 있죠. 그 어느 순간, 특정 순간에 개별 의사를 합해봤더니 우리 개별 의사를 합해봤더니 중국으로 가자라는 것이 다수일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또 그 특정 순간에 합해봤더니 이제 공화정 하지 말고 그냥 입헌군주제로 왕조로 가자. 전주희 씨의 그 종손을 찾아가지고 지금 뭐 대통령 하지 말고 뽑아두고 이렇게 하자라는 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의사의 합이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주권의 문제고 여기서 말하는 전체 의사, 일반 의지입니다. 이건 다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거죠. 다수로 손들었는데 51%가 우리 민주공화국 그만합시다.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끝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말 같은데 예컨대 또 봅시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쉴 수 있는데 조선이 있고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대한제국에서 합병을 했어요. 투표가 없었어요, 당시에. 근데 당시에 대한제국에 주도하는 사람들이 합병을 한 겁니다. 그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그에 대해서 주권자 또는 당시 조선 백성의 일반 의지란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그 왕이 한일 합방을 했건 말건 그건 절대 일반 의지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일반 의지 또는 전체 의사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를 말을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권자다 했을 때 주권자는 개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투표권의 합이 아닙니다. 그것 더 플러스 알파인 거죠. 투표권의 합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 개별은 모두 선거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근데 대의제가 관철되니까. 그죠? 근데 투표권이 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권은 투표권 다 합한 것보다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 루소가 그 거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다. 그게 이제 여기서는 전체 의사 또는 번역서에 따라서 일반 의지란 말로 합니다. 이거는 개별 우리가 보면 그 사회마다 근데 유신이 있다 그러면 유신 시대 때 유신 헌법 또는 헌법이 다수결로 통과가 됐어요. 형식적으로는 다수결로 통과됐다니까요. 다수결로. 그래서 유신이란 건 뭐냐? 박정희란 사람이 종신 독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유신 독재가 틀렸다 그래요. 지금 적어도 법률적으로 대법원에서도 틀렸다 그럽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이건 잘못됐다 그럽니다. 물론 일부 정치인은 뭐 향수를 많이 갖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유신이 다시 유신으로 가자 이런 말은 아무도 못 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는 유신은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고무신을 받고 투표를 했건 무슨 착각을 했던 간에 투표를 해서 통과됐어요. 근데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일반 의지 관점에서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그게 위헌이라고 결정이 나고 다 반발하고 유신 독재에 항거했다고 할 때 유신 독재에 항거했던 사람이 다 범죄인이에요. 그 당시 형식적 법률 논리로 따지면 그 항거한 사람 1%도 안 됐을 거예요. 실제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던 사람 1%도 안 돼요. 98%는 조용히 살았어요. 99%는. 그냥 얼핏 보면 사람들이 쉽지 않잖아요. 생활을 하는데 게다가 그 경우는 말 잘못하면 끌려가서 죽는데 중앙정부에 끌려가 죽는데 누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러면 그 사태를 파악할 때 두 가지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봐라. 개별 국민들은 조용히 입 닫고 있다. 라고 하는 발언이 있고 사고방식, 설명방식이 있고 하나는 개별 시민들이 입 닫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마음속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주권, 그게 발현이 안 된 겁니다. 주권자라는 것이 그 개별 사람들마다 주권의식이 실천을 해서 능동적 시민이 있습니다. 특정 시기. 그건 1%도 안 되면 어느 사회나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운동 사람이 수로 몇 명 되겠어요. 대부분 시민 땅 농사 짓고 살았어요. 창씨개명 다 했어요. 그러면 창씨개명 한 사람이 다수다. 그러면 우린 아주 행복하게 일본으로 갔나? 이런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또 그렇게 설명한 분도 있고. 근데 일반 의지, 주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순간 개별 의사가 침묵됐거나 억압당했다 하더라도 실제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걸 일반 의사, 일반 의지, 전체 의사, 전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좀 이건 우리 책에 나오지는 건 아닌데 이 전체 의사, 일반 의지라는 관점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루소가 아주 모순적인 철학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루소의 일반 의지 또는 전체 의사라는 것이 두 가지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제가 오늘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루소는 입법부를 가장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인민들이 모아서 힘이 모아진 데가 입법부예요. 행정부 다 그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몽테스키와의 차이입니다. 우리 뒤에 다음에 볼. 몽테스키가 그 유명한 삼권 분립을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진짜 익숙하죠. 그런데 루소는 그 얘기를 삼권 분립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입법부가 맨 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입법부가 일반 의지의 표상입니다. 일반 의지가 표출된 겁니다. 그 밑에 있어야 되죠.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두 가지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는 영국의 의원 내각제 보시면 영국은 의회가 최고입니다. 영국은 의회가 다 위에 있어요. 의회 밑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장이 있죠. 대법원장도 조직 구도로는 의회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 나라에서 영국식 의원 내각제 사회에서는 국회가 즉 의회가 맨 위에 있습니다. 의회 주권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다른 관념이 익숙하긴 한데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소비에트식의 의회로 나아갑니다. 거기도 소비에트는 북한 얘기하면 최고인민회의가 있죠. 북한에. 최고인민회의라는 게 있고 최고인민회의 밑에 다 있어요. 북한은.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특히 전체주의, 북한식 또는 스탈린식 이런 쪽으로 나아갈 소지를 줬다라고 비판받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루소가 특별히 그걸 생각한 건 아니겠지 모르겠지만 이 발상이 잘못 가게 되면 어떤 두 가지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어요. 이 주권론 또는 일반 의지, 전체 의사는 시민들이 모두 모였다. 합의를 해서 만든 게 최고란 겁니다. 사법부, 행정부 그 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법부는 우리가 선출한 권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판사 선출 안 했잖아요. 근데 판사가 선출 안 했는데 그 판사의 결정에 우리가 매우 영향을 받죠. 국회의원, 대통령, 지자체의원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욕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야유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판사는 뽑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때려서 나의 뭐 재산이건 자유건 막 바뀐 일이 발생합니다. 행정부, 그냥 행정고시 봐서 공무원이 돼요. 그죠? 근데 공무원이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향력을 받아요. 예컨대 뭐 영업 허가건, 자영업자로 장사를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와서 무슨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심각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루소의 얘기는 이런 거죠. 저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뽑은 적이 없잖아. 그럼 쟤들이 왜 저러지? 우리가 뽑은 사람 밑에서 움직여야 돼. 이 말을 한 거예요. 루소의 생각은. 아무리 똑똑한 사법고시를 했건 관료건 누구든 간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형성한 그 권력, 그게 입법부인 거죠. 선출한 권력이죠. 형식적으로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뽑은 그 권력 밑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 하면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법률이란 문제를 보면 법률은 전문가들이 쓰기 때문에 법률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률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배심제를 도입한 겁니다. 배심은 그냥 보통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배심제가 노무현 정부 때 겨우 도입됐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머릿속에 배심이라는 것은 뭔지 감이 없었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 이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심을 하지 않는 나라는 그게 뭐 배심, 참심 제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일본도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도입한 겁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도입했고 지금 퍼센트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법률가의 법률을 해석한다는 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일반 국민의 인민의 판단을 존중하라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게 이 생각인 겁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 행정부에 대해서 각종 시민의 감시 감독 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 제도를 만들도록 한 사고의 발상이 여기서 출발한다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계약한 거 아닌데? 쟤 뭐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뽑지 않았잖아. 쟤들 어디서 왔어? 이 말은 쟤들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해야겠구나 라는 발상인 거죠. 그 전문가적 지식 인정한다. 근데 그냥 놔둘 수는 없겠구나 라는 거죠. 최근에 지난 대선 마치고 안도현 시인이 아시죠? 안도현 시인이 1심 참여 재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사법부 1심 재판부가 뒤집어서 유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언론 보시면 알겠습니다. 1심 참여 재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만약에 국민 참여 재판이 없었더라면 두 사건 모두 맨 처음부터 유죄가 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참여 재판 문제가 과거에 우리 시민들 머릿속에는 재판 그러면 고시공부한 사람이 나를 재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시민이 가서 재판한다 그러면 야, 오제이 심슨 사건 봐라. 재판 엉망이야. 배심 재판 엉망이야.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배심 재판이 제로인 상태에서는 있어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오제이 심슨이라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간 교정해야 되는 문제를 한다면 배심 재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엘리트들이죠. 사법 관료, 사법 법복 귀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너희들이 법을 뭘 알아? 이런 거죠. 그런데 배심 재판을 도입해봤더니 배심의 결정이 거의 대부분 맞더란 거죠. 아주 극소수만 틀렸고 그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최종 결론이 같더라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즉 시민들의 힘이 위대하다, 주권자의 힘이 위대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즉 이제 이 루소의 생각이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영국식으로 의회 주권론으로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소련식으로 갑니다. 북한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후자 소련 북한식으로 갔을 경우 이 전체주의적 생각이 되는 거죠. 통제 장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전체주의 인민 독재로 나간 거 기초를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에트 민주주의 또는 소비에트 독재의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민의 권력입니다. 최고 인민의 권력이 있고 소비에트 평의회가 있습니다. 인민의 권력인데 인민의 권력 안에도 모순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 게 소비에트가 망한 거죠. 구소련권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공산당이 지배한 나라입니다. 또 노동자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파업하면 범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겠습니다만은 이상하잖아요. 즉 우리 당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련도 그랬던 거죠. 북한도 노동자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노동자의 천국인데 그런데 그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개별 노동자와 그 노동자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상층과의 모순은 그게 공산주의건 무슨주의건 다 발생합니다. 즉 그 뽑은 자와 뽑히는 자 사이에서는 맨 처음에 아까 영국 얘기했지 않습니까? 뽑는 순간 뽑고 그땐 자유지만 뽑고 난 뒤부터 노예가 된다는 루소의 생각은 어느 나라나 관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긴장이 발생하거든요. 긴장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장 소환한다거나, 즉 행정부에 대한 감시, 사법부 같은 경우는 배심 재판, 또 여론이나 언론을 통한 감시, 이게 없으면 그 긴장이 점점 확장돼 가지고 뽑은 자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포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또 한편 루소의 이런 이제 일반 의사론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제를 강조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아까 몽테스키에가 영국의 대의제를 이렇게 많이 칭찬했는데 루소는 이제 그걸 강력히 비판했지 않습니까? 뽑았을 때 뽑는 그 투표 날만 자유다. 그 임기 동안에는 노예가 된다. 이러면서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강조합니다. 물론 루소가 직접 민주제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닌데 내용에서 대표자의 루소의 말을 보면 대표자 개념은 근대적이다. 그 안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인간의 이름이 더럽혀진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봉건 정부에서 유래했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아까 영국 얘기도 하고요. 그 대의제 민주주의로 뽑아놓고 나면 뽑힌 자가 자꾸 딴짓을 한다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루소가 매우 혁명적 얘기를 하는데 144페이지입니다. 그런 대의제 민주주의보다는 엉터리보다는 추첨으로 하자 그럽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생각인데 황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국회의원 뽑을 때 추첨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추첨? 이게 뭔 얘기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그런데 재판의 배심제 재판은 다 추첨으로 합니다. 그냥 추첨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편견 있는 사람은 걸러냅니다.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요. 검사하고 변호인 쪽에서 이 배심원단 후보군 중에서 편견이 있는 사람을 빼냅니다. 근데 범죄 피해자, 가족 중에 범죄 피해가 있는 사람 하면 피고인에게 가혹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뺍니다. 나머지 사람 중에서 사실상 추첨제예요. 배심제는 간단히 얘기하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뽑아 올리거든요. 근데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에 대한 대표를 생각했을 때 뭔가 특별한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루소는 그걸 깨버리는 거죠. 우리 중에 추첨해서 보내면 그 사람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선거할 필요 없이 추첨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 다 모아놓고 뽑으면 된다는 거죠.
혁명적 발상이었고 이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최근 영미권에서 아예 추첨제 민주주의로 가자는 주장들이 나옵니다.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루소의 추첨제를 특히 작은 단위에서 해보자. 대통령을 뽑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특히 이제 작은 규모의 선거에서 선거 운동하고 서로 그러지 말고 그냥 뽑자. 그러니까 반장 같은 것도 뽑자는 거죠. 추첨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믿자. 그리고 문제 있으면 또 뽑자. 추첨.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약간 몽상적으로 들릴 수 있긴 한데 이 루소가 이 얘기를 했던 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그러니까 뽑힌 사람이 시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문제의식, 그 비판 때문에 이 추첨을 주장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권 본질은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조금 했던 겁니다. 주권은 인민들이 모여서 이 일반 의사를 형성해가지고 주권을 만듭니다. 그 주권이 바로 나라인 거죠. 이건 쪼갤 수가 없어요. 넘길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수결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일본에 못 팔아먹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양도할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에는 삼권 분립, 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들으셨을 건데 약간 삼권 분립론과 긴장이 발생합니다. 그럼 루소의 삼권 분립론은 왜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점을 포착했을까 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다른 건데요. 그 다음에 전체 의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민들의 전체 의사, 아까 일반 의지라고 하는 다 모이면 그게 오류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그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체 의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루소가 그런 전체주의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실제 이 전체 의사의 오류가 있나 없나의 문제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했다는. 그런데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보면 45페이지에 국민의 의결 동안 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민 따라서 의결을 한다고 항상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전체적 의사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른 저작인데요. 루소의 마지막 저작이 이제 폴란드 정부에 대한 고찰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선량한 시민들이 무언가 유용한 것을 말하고자 할 때 발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훨씬 더 커다란 해악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소의 사상을 전체로 보게 되면 루소가 전체주의로 나라를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을 잘라버리게 되면 시민들이 모여서 전체 의사가 만들어지고 주권이 되고 양도할 수도 없고 그게 최고의 의사라고 해버리면 이것이 우리를 또 지배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실제 그것들 실천에 옮겼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 아까 이게 전체주의 나라가 대표적인 거죠. 루소의 생각을 그러니까 나치식 또는 스탈린식 좌우에 있어서 오른쪽으로는 파시즘, 왼쪽으로는 스탈린주의가 이 일반 의사란 걸 가지고 일반 의사를 그 루소의 이 이론, 앞에 봤던 일반 의사든 전체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합니다. 쉬운 말로 나치의 이론이기도 하고 나치의 구호이기도 하고 현재 북한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게 양나라가 똑같이 쓰고 있어요. 완전 반대인데 한쪽은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한쪽은 공산주의를 타도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나치인데 둘이 쓰는 구가 똑같습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 하나가 수령이 되잖아요. 또는 당이 되죠. 그 하나와 전체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모순이 있거든요.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아주 하나와 전체 사이에서 하나로 수렴되게 됩니다. 이 위험성, 그리고 모든 전체는 입을 닫게 만들겠죠. 근데 루소의 사상 전체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폴란드 정부에 대한 고찰에서 보았습니다만은 발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큰 해악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루소의 저작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루소의 본령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입법으로 가자면 아까 제가 이제 입법부를 맨 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입법자를.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뽑은 거니까, 우리가 계약해서 뽑은 거니까. 그게 제일 위입니다. 입법자는 기계를 발명하는 사람이고 군주는 그걸 작동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군주제일 경우도 민주적일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입법부를 맨 위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즉 선출된 권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조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뽑지 않은 권력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때 그건 조심하고 그 우리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항상 경계, 감시, 통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출한 권력은 그래도 4년 또는 5년에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어요. 바꿀 기회가. 물론 그 4, 5년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 영향력을 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입니다. 그게 이제 루소가 말한 걸로는 시민의 발언이죠. 아까 얘기했던 시민이 떠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표현의 자유죠. 언론의 자유입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시민이 발언, 즉 주권자인 시민이 이 사회를 형성했던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그다음에 법에 대한 분류는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제가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그 법에서 한 4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 정치법, 민법, 형법 이렇게 나누는데 루소가 맨 마지막에 4번째 법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 정치법, 헌법이나 행정법을 얘기하는데요. 그다음 민법, 형법 많이 들어보실 것이고 맨 마지막 4번째 법을 한마디로 말해서 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연히 그렇겠죠. 이 사람은 그 인민의 자기 통치, 인민의 자기 계약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론이다라고 딱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국민의 뜻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전체 의사, 일반 의지란 말을 현재 말로 풀면 국민의 뜻이에요. 주권자의 뜻. 이게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주권자의 뜻이 뭐야? 하면 주권자의 뜻은 제가 아까 일반 의사, 전체 의사 뭐 이런 말을 주권자의 뜻으로 우리식으로 현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주권자의 뜻이 투표하고 아까 투표의 다수 결과 똑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투표를 하게 되면 몇 대 몇으로 나오잖아요. 51대 49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1대 49는 쪼개진 겁니다. 51과 49로 쪼개져서 개별적 의사가 51로 이렇게 모이고 49로 모인 겁니다. 근데 주권의 문제는 내가 49에 있건 51에 있든 간에 그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이 뭐냐? 민주주의가 뭐냐? 표현의 자유는 뭐냐? 그 순간순간에 있어서는 그의 판단이 그 주권자의 뜻, 국민의 뜻에 반하는 투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아까 세상은 힘과 돈이라는 게 작동하기 때문에 다르게 나와요.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다른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이 무언가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이제 좀 세부화시켜 볼 건데요. 루소는 사형을 찬성합니다. 이게 우리 3번째 시간에 볼 이제 베카리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루소는 당시에 워낙 사형이 이제 워낙 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베카리아라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사형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루소는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기꺼이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살인자에게 희생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회계약 안에 사람을 네가 나를 죽이면 나라가 너를 죽일 거야. 이게 우리 계약 내용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시는 사형이 너무 당연한 형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우리 3주차 때 볼 베카리안 이걸 완전히 뒤집게 됩니다. 아니다. 계약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기초하면서도 사형은 그 계약 안에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사형 폐지가 우리나라도 이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죠. 그리고 사형 완전 폐지로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 뭐 집행할 거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어느 보수 정부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럴까? 아니,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죽이면 안 되지? 너희 아이가 죽었어 봐. 너 찢어 죽이고 싶지?
이런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EU 같은 경우는 사형 폐지하지 않으면 EU에 가입이 안 돼요. 모든 나라는 EU는 무조건 사형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 전 세계가 폐지 쪽으로 가고 우리도 폐지를 선택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요건 우리 베카리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시민 종교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종교 그러면 우리가 알던 종교가 있죠. 뭐 기독교, 뭐 가톨릭 이런 종교 말고 루소가 시민 종교를 얘기하는데 시민 종교는 조국을 시민들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뭐 농반 진반으로 얘기합니다만 저를 워낙 공격한 분들이 많아서 저를 사랑해야 애국자고 저를 비난하면 내국노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뭐 제가 대선 전후로부터 지금까지 고소 고발장만 한 10몇 건을 받았어요. 뭐 각종 저를 고발한 분이 다 나름 특이한 분들이세요. 여러 이름들을 그러면서 이제 저를 고발해 놓고 자기의 SNS에 내가 조모를 감옥에 보내겠노라 뭐 호언장담을 하고 학교에서 자르겠다. 제가 득역이 있겠습니까? 뭐 기소된 적이 당연히 없죠. 학교에서도 징계받은 적이 없겠죠. 네, 그분들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전혀 강요한 게 없고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께서 제 이름을 특이하게 적어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종교란 말하면 시민 종교의 문제를 이제 이분이 루소가 그냥 신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국가, 조국을 생각한 거죠. 그런 그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든 나라, 그걸 이제 애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애국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만든 나라니까 애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그게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고 프랑스 혁명 군대가 형성되면서 다른 왕정 군대에 있어서 나폴레옹 지휘하에서 그 프랑스 혁명군이 휩쓴 힘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략 전술의 탁월함도 있죠. 근데 그 병사들이 시민군들이었어요. 그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다른 거죠. 다른 나라는 용병이에요. 왕정 나라는 그냥 돈 주고 사는 군인들이고 프랑스군은 문자 그대로 시민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보다도 루소의 이제 한계라고 또 하는 게 나타나는데 불관용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볼테르와의 차이입니다. 볼테르는 관용을 중시합니다.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의 발언권 인정해준다. 관용해야 된다. 그게 볼테르입니다. 그런데 루소는 여기서 죽음의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관용 문제에 있어서는 볼테르와 차이였던 것 같고 이게 또 하나 루소가 아까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가는 그 소지를 마련했다. 루소가 관용을 얘기하지 않고 불관용을 얘기합니다. 아까 인민의 의지가 모은 나라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즉 비애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애국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또 사형을 당할 만한 사람을 죽인 범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판단에서 루소는 불관용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위험한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그의 혁명적 사상을 모두 다 재료로 만든 건 아닌데 그 당시 루소의 사고 안에서는 이것들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지금부터 얘기할 얘기는 사실은 루소 전문가들이 거의 잘 얘기하지 않고 또 실제 일반 독자도 전혀 모르는 관심 없는 문제이긴 한데 루소가 이제 보석 같은 글들을 중간중간에 숨겨놨어요. 지금처럼 뭐 서론 이렇게 글을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난 대로 막 썼기 때문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세금 얘기를 보도록 하면요. 이 첫 번째 문장은 이 원문이 약간 제가 어색한 번역에서 제가 약간 바꾼 것인데 세금이 납부한 사람들의 손으로 세금이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이죠. 내가 세금을 냈어요. 그 세금을 낸 게 잘 쓰여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낸다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는데 녹차 라떼 뭐로 간다. 내가 세금을 내는데 최근에 청와대에서 호두나무로 만든 90만 원짜리 쓰레기통 구입한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90만 원짜리 호두나무 쓰레기통과 90만 원짜리 크리넥스 곽을 4개 샀습니다. 그게 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걸 써야 되는지. 저는 9,000원도 쓰레기통 하나 9,000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쓰레기, 그게 제 세금이에요, 제 세금. 제가 오늘 연말정산 제가 신고하고 왔어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돈을 받던데 이번엔 돈을 내더라고요, 상당히. 근데 여하튼 제가 세금을 내는데 제 세금이 어디로 쓰이냐 봤더니 청와대 호두나무 90만 원짜리 쓰레기통. 여러분 중에 집에 90만 원짜리 쓰레기통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게 쓰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조세 체계, 뭐 우리가 뭐 부자 증세 뭐 떠나서 일단 그 90만 원짜리 쓰레기통 하면 열이 확 나죠. 이게 내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생각이 들죠. 내 돈 가지고. 내 돈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그래서 국민이 아무리 적게 부담하더라도 그 적은 액수가 국민의 손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국민은 빈털터리가 될 것이고 거짓 신세가 될 것이고 이런 비판을 합니다. 세금 문제를 지목합니다. 이게 사실은 당시 왕정 시대 때 세금을 걷어서 지 마음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이 시민들을 격분하게 한 문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세금 수탈이 훨씬 심했으니까 지금보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보시면 정치란 게 뭔가 했을 때 전 2가지로 요약합니다. 보통 이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는 투표권입니다. 즉 대표자를 내가 뽑는 문제입니다. 내가 내 대표자를 뽑습니다. 나의 사상과 내 생각, 나의 철학, 정책과 같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결정에 내가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가 일치된다. 그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이 확보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찍어줬으니까. 내가 찍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한 정책에 내가 따라주는 거죠. 2번째, 표의 문제 외에 돈, 즉 세금의 문제입니다. 정치란 뭐냐? 모든 사람이 돈을 냅니다. 여당 지지자만 세금 낸 게 아닙니다. 야당 지지자도 다 세금 냅니다. 자동으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즉 아까 51%건 49%건 세금은 주권적 내용입니다. 사실은 무조건 돈을 걷어요. 세금은 나라를 굴려야 되니까, 나라 전체를 굴려야 되니까. 근데 돈은 모두에게서 받습니다. 모두에게. 직접 세건 간접 세건, 콜라 마시고 담배 펴도 세금이 나옵니다.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이 정치입니다. 90만 원짜리 쓰레기통에 쓸 거냐, 아니면 애들 밥 주는 데 쓸 거냐, 이 선택을 한 거죠. 지금 저는 절대 90만 원에 저는 동의 못 할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다는 얘기는 전체 100%의 시민들이 납세자가 낸 세금을 어디 쓸 것인가를 결정해요. 우리는 유권자인 동시에 납세자입니다. 표를 생산함과 동시에 세금을 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인은, 적어도 성인은. 투표권이 있는데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투표를 잘못하면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투표를 잘못하면 내 돈이 딴 데 쓰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구조죠. 그래서 우리의 돈이 어디에 쓸 거냐. 지금 자원 외교가 깡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지금 몇 조가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돈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돈이고 제 돈이에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뭐 4대강, 그 다음에 자원 외교 등등 다 합한 것을 우리나라 인구로 나눠봤더니 1인당 그러니까 5명을 했을 때 한 가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어떤 강도가 1,000만 원 이거 돈 제 지갑 가져가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인당 200만 원이 지금 뺏겼어요. 우리가 자기 주머니에서 안 뺏어갔기 때문에 이게 감이 없습니다. 세금은 그런 겁니다. 그 90만 원짜리 쓰레기통도 여러분 돈에 나오는데 전체를 요번에 그 사자방 비리라고 하는 4대강 문제, 자원외교, 방산 비리 있지 않습니까? 방산 비리는 엉터리 그 국방 각종 시설을 갖다가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그걸 돈을 다 합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1인당
우리 유권자 1인당 200만 원이 날라갔어요. 무서운 거죠, 뭐. 세금 문제가 참 허탈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분권 문제인데 이것도 루소 전공자들도 별로 얘기를 하지 않은 얘기고 또 순서가 123페이지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0페이지 잘 못 넘어갑니다, 이게. 근데 세금 문제는 107페이지에 있고 지방분권은 123페이지에 있어가지고 거의 뒤쪽에 있어서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지방분권 얘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도를 절대 허용하지 말고 정부를 각 도시에 번갈아 자리 잡게 하라. 황당한 거죠, 당시로서는. 프랑스에 파리가 있어요. 파리에 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루소는 그거 다 쪼개라는 거예요. 수도 없애라는 거예요. 영토에 골고루 사람들이 살게 하고 어디서나 똑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국가는 최대한 강력하고 가장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도시의 성벽은 시골집의 잔해로만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 도시가 멋지게 성벽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성벽은 모두 시골에 있는 시골집 부서 가지고 다 만들었다 이게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공화국 얘기입니다. 사람이 모두 서울로 다 오죠. 돈과 사람이 서울 집중되고 지방 분권이 안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지방 분권 하려고 하다가 다 원위치됐습니다만은 이거를 당시에 프랑스도 매우 파리 중심 국가였습니다. 파리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한 파리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권력을 약간 주권자 이런 문제를 바꿀 거 외에 루소가 지방 분권을 얘기한 거의 최초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파리에 있는데 이걸 쪼개라는 거예요. 이게 다 황당한 얘기로 당시에 들렸겠죠. 별로 관심도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오랫동안 파리 공화국 현상에 대한 내부 비판이 격렬히 이루어져서 지난번 프랑스가 개헌을 합니다. 개헌을 하는데 원래 개헌 전에는 헌법 제1조가 우리처럼 뭐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이다. 똑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1조를 바꿉니다. 민주공화국이 두 번째로 내려가고 1조가 프랑스는 지방분권공화국이다로 바꿉니다. 민주공화국보다 지방분권이 위에 올라갑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고 그거는 여기에서 루소의 수도를 없애라. 쪼개라고 한 데서 나타났다. 우리 지금은 지방분권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예컨대 우리 조선시대 때 한양을 없애라 이런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다 번갈아 가면서 정부를 빙글빙글 돌려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방분권이란 말이 겨우 나오게 된 게 김대중 정부 때 지방자치 선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지방분권 시도하게 되죠. 뭐 지금 이제 다 많이 뭐 원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루소 우리나라에서 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루소의 사상 중에 잘 조명되지 않은 것이 이 지방분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요컨대 루소의 생각은 어떠한 시민이 필요한가? 둘째, 어떠한 정치 공동체가 필요한가? 이것으로 요약됩니다. 지금식으로 말을 하면 어떤 시민이 필요한가? 어떤 주권자가 필요한가? 하는 거죠. 주권자에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겁니다. 이 나라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야. 이거를 가지란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고 이것을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자유의사에 따라 만든 것이고 이 계약을 어긴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놔두겠어. 이거죠. 그리고 그럼 정부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직접 다스릴 수는 없어. 내가 일이 바빠.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등등의 이유로 대표자를 뽑았어. 그럼 대표자 감시를 해야 돼. 아무리 당시로는 가장 선진적이었던 영국 대의제조차도 비판했단 말입니다. 뽑힌 권력. 우리가 집단 의사가 있는데 집단에 아까 그 일반 의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체 의사. 전체 의사에 이 뽑힌 사람이 전체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 감시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면 계약 파기야. 이 얘기죠. 어떠한 정치 공동체가 필요한가? 이건 아까 직접 민주제를 강화하는 것, 대의제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 세금 문제, 지방 분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괴테가 독일의 괴테가 했던 말이 참 멋있는 말인데요.
우리 볼테르는 이제 법학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사상 철학가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뺐습니다만은 볼테르와 더불어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루소와 더불어 하나의 세계가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소의 많은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루소로부터 근대 민주주의 국가, 법 이게 시작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루소 스스로 했던 말인데 이게 저는 오히려 참 인간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밀이 그 교육론, 자기 아이 버린 얘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나중에 고백록도 합니다만은 나는 편견을 지닌 사람이기보다는 차라리 역설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모순, 역설을 인정합니다. 솔직히 인정하면서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도 애 버렸다. 쉽게 말하면 나도 어려워가지고 애 버렸다. 그런데 애 교육은 이래 해야 된다. 말을 한 겁니다. 나 이렇게 험하게 살고 힘들게 구차한 일을 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속세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구차하게 살아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애한테 밥 먹여야 됩니다. 그럼 그 속에 항상 구차함이 있습니다. 어느 양의 문제일 뿐이지. 심지어는 스님도 구차하고 신부님도 구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스님, 신부님 보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굴러가는 것은 아주 100%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차하게 살아가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갈등과 모순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루소 시대에 프랑스에서 문맹률이 얼마였겠어요? 엄청나죠. 거의 대부분이 글자를 모른다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맹률 거의 없죠. 그때 비하면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프랑스 시대에 보면 거의 귀족 수준입니다. 지적 수준이거나 물적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 보통 시민들이 우리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어요. 또 지적 수준도 지식 양도 더 많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옛날에 루소는 지금 시대 말고 그 18세기의 민주주의다라고 한 거죠. 그 시기에. 지금이 아니라 그 옛날에 세상은 험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내부에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대표를 뽑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대표를 통제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사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 줄이고요. 질문 받고 나머지 시간 30분, 한 20분 남았는데요. 질문 받고 답하는 시간으로 2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 발언을 해왔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일단 반대하고 그 반대 의견 김희수 재판관의 의견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RO라는 그룹 단계를 보게 되면 RO가 내란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났습니다. 첫째, RO란 이석기 등등 RO 구성원들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가 적어도 사법부 차원에서 결정이 안 났어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공산당을 해산을 시켰는데 그 해산시키는 그 기간만 거의 3년, 4년까지 3, 4, 5년을 이렇게 숙고를 합니다. 재판 다 나고 그 뒤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RO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결정을 내렸다. 매우 성급한 결정이었다 저는 보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RO가 이제 내란을 했다 하더라도 RO란 것과 통진당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진당이 한 10만 명쯤 될 것인데 그 사람 전체가 이 사람들이 꼭 똑같이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RO의 생각 또는 통진당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거의 다수일 겁니다. 투표를 해보게 되면 지지율이 통진당이 한 1% 정도 나올 것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른 당을 지지하겠죠. 그러면 그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그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는데요.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발언권을 줍니다. 발언권을 주고 근데 내란을 일으키면 처벌을 합니다. 간첩을 하면. 근데 그 구성원의 일부가 간첩을 하면 그 구성원 일부를 간첩죄로 넣으면 돼요. 근데 이 정당에 대한 판단은 전 사법부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입니다. 루소적이기도 합니다. 그 정당은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할 거냐? 사법부가 할 거냐? 유권자가 다음 2016년 선거에서 할 거냐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 16년에 통진당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이 유권자가 했어야 됐다. 그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시민들의 심판 권한, 비판, 통진당의 노선에 대한 심판, 비판, 심의 그런 권리를 미리 선취해버렸다, 뺏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점에 저는 아주 반대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좀 반대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문제로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헌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아까 지금 제가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헌재는 뽑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헌재가 왜 만들어졌나 보면 이게 아주 이제 그 몽테스키우의 다음 주에 할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헌재가 중요한 결정을 아주 좋은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상한 결정도 많이 했는데 1987년에 87년 헌법을 만들 때 주권자가 또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 전까지는 헌법재판소라는 게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뭐냐 하면 그 전에는 물론 헌법위원회 이런 게 있었으면 거의 유명무실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없을 때는 보면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볼테르 때 몽테스키에 때 해야 될 얘기긴 한데 우리가 대표를 뽑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요. 우리 대표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듭니다. 우리의 대표가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나의 대표가 법을 만들었으니 그 법은 무조건 잘 만든 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루소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자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편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와 내가 대표를 뽑았지만 그 대표가 어떤 법률을 만들지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루소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나의 대표, 우리의 대표자가 내가 직접 뽑은 사람들이 만든 법률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한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만든 법률을 검토를 해라. 즉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뽑혀서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라고 했어요. 근데 헌재를 선거로 뽑게 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헌법재판소도 다수를 대변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이제 통진당이 납시다. 우리 국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게 되면 압도적 다수는 통진당 다 잡아넣어라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는 통진당 감옥 가도 돼. 이렇게 할 겁니다. 여론조사 해보게 되면 한 7대3 정도로 찬성을 해요. 또 그리고 아주 예민한 쟁점이 있게 되면 보통의 비법률가 시민들은 국회 처벌 같으면 사형 더 처벌 더 많이 해야 돼. 또 예컨대 또 뭐죠? 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아예 잘라버려야 돼. 또는 잔혹한 범죄가 있으면 그놈 말이지 완전히 그 싱가포르처럼 곤장을 쳐서 해야 돼. 이게 시민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아까 개별 의사를 합해보게 되면 살인 범죄 있으면 그냥 목 잘라버리지 왜 아깝게 콩밥 먹이냐, 우리 세금 낭비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와 떨어져서 그 사회 내에서 힘없고 소외되고 질시받고 멸시받고 또 왜곡되고 편견을 받는 그 소수자 그룹들을 생각을 하라고 헌재를 만들어뒀어요. 투표에 영향받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다수자가 만든 법률을 검토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위헌 법률이 나온 겁니다. 위헌 결정량이 뭐냐? 국회가 만들었는데 위헌이란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누가 뭔데 위헌이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의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수자가 만든 법률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수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헌법재판관이 검토하도록 권력의 균형을 만들어뒀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매우 초반에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후반으로 초반 한 87년 이후부터 한 2000 시기를 정확히 일도양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래 들어올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다수자의 편에 드는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죠. 기관의 존재 이유는 그 사회에서 약자, 소수자를 대변하라고 기관을 만들어 놓는데 기관의 구성원은 사법관료, 특히 엘리트 사법관료가 들어갑니다. 원래 과거에 보면 이제 그 사법관료는 애초에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고위법관 되었다가 대법관 안 되면 헌재재판관 갔어요, 많이.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닙니다, 애초에. 약자가 아니에요. 법률가를 하더라도 오히려 약자의 시선들, 약자의 고통, 꿈, 이걸 아는 사람을 넣게 돼 있었어. 넣는 게 맞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바뀌다 보니까 기관 자체의 존재는 소수자 보호, 다수자 견제인데 구성원이 다수자보다 더 다수자 같은 사람이 들어간 거죠. 이게 문제고 이게 헌법 사안인데 바꾸려면 지금은 9명 중에 거의 8명이 대통령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을 임명하는데 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명은 국회가 하는데 3명 중에 1명은 여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하죠. 1명은 야당이 합니다. 1명 남습니다.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대통령 여가 관철되는 거죠. 이번처럼 왜 1명만 딱 남았느냐. 8명은 모두 대통령의 큰 의미에서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구성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너무 대통령의 관여 사항이 많다. 다른 나라 같은 게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초반에는 이게 나름대로 그 제도의 취지에 따라 굴러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헌법재판소 자체가 다수파 기관처럼 바뀌어서 여론 의식하고 국민 다수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수자 보호. 근데 다른 예가 하나 더 들자면 우리 사회에서 근데 군대 바깥에서 동성애가 범죄 아닙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종교적 이유로. 근데 동성애가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군대 안에서는 범죄입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온 이성애자 남성이 휴가 가서 자신의 이성애자 여성과 동침을 하고 돌아오고 그것이 확인되면 감옥 갑니까? 안 갑니다. 감옥 갈 사람 수두룩백백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두룩백백 해요, 지금도. 안 가죠. 안 갑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이성애자 남성 군인이 군대 안에서 예컨대 여성 군인과 연애를 해서 뭐 예컨대 숙소에서 연애를 문자가 들어 성교를 한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를 먹습니다. 징계 먹어야죠. 또 공동 숙소에서 그러고 있으면 잡히면 기분 나쁘니까 징계를 보냅니다. 얼차리를 하든지 징계를 보냅니다. 감옥에는 안 갑니다. 감옥에 안 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안 갑니다. 범죄로 낙인이 안 찍힙니다. 전과자가 안 됩니다. 제 말은. 근데 동성애자가 똑같은 일을 하면 바로 전과자가 되거든요. 이게 헌재에 갔어요. 그럼 한국 사회 압도적 다수는 이성애자입니다. 근데 두 개가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 징계를 내려야 돼요. 동성애 군인이 군대 안에서 뽀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너 왜 그러냐 그러고 얼차리를 주든지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바로 남한 헌성에 보내고 전과자로 딱 그어버려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문제에서 소수파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소수파는 국회에서 다수파에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절대. 성저항자가 있다. 지금 성저항자가 예를 들어 하리수 씨 같은 경우는 호적 주민번호 정정을 해서 뒷번호 1을 2로 바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정정 문제가 근데 예민한 문제죠. 우리 사회에서 성저항자는 압도적 소수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뛰줄 시간이 없어요. 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인권 위해서 뛰면 다음 선거에 기독교 목사님들이 데모해서 저하는 말이지 성저항자를 했다고 데모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안 나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언론이나 학교, 학계, 지식인이 있는 거고 제도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거를 소수자, 정치적, 도덕적, 각종 소수자의 고민들을 고려하기보다는
다수자화 돼 버렸다는 거죠. 나라의 형태를 세 가지로 이제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을 얘기하고, 민주정은 규모가 작은 나라, 군주정은 좀 나라가 큰 나라,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 아까 일반 의사가 그 일반 의지 또는 아까 전체 의사가 그 발현되는 방식으로 세 나라를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루소의 입장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는 왕정이 압도적 다수였겠죠. 지금 말 그 시대로 가보게 되면, 지금은 왕정이 오히려 압도적 소수겠는데 그 시대로 보면 아, 세 개가 있구나.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민주정이었던 거죠. 본인은 민주정으로 가야 되는데 나라별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자기의 꿈이 실현되는, 민주정이 실현되는 방식은 규모가 특히 직접 민주제를 강조하니까요. 그럼 나라가 작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그 머릿속 생각은 민주정을 갖고 있고, 민주정을 하려면 직접 민주제가 훨씬 중요하고, 그럼 나라 규모를 작게 해야 되고, 근데 나라 규모를 작게 하면 큰 나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라가 프랑스만 하더라도 크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를 쪼개야 되는구나. 분권이었던 거죠. 이 사고가 아까 이제 군주정, 귀족정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타도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나라의 일반 의사가 그걸 지지했다고 봤을 때는 인정을 한 겁니다. 자기가 나가서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한 나라, 자기는 프랑스의 물론 스위스와 프랑스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봤을 때 작은 나라를 설정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민주정의 가장 보편적 모습은 나라가 규모가 작은 게 좋겠다. 근데 큰 나라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으로 가자라는 선택으로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읽은 루소는 그러하다. 쭉 지방 분권으로 연결시키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떻게 작은 나라로 끝나지 하는데, 전 지방 분권을, 확고한 지방 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딴 게 아니라 지방 분권으로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